네, 세 번째 코너 가상자산 시장 시간입니다. 여기에 이제 김형석 자문위원과 오늘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제 업비트와 이제 빗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특근법으로 인해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활동이 보다 더 이제 제한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오히려 빗썸과 업비트의 이제 매출은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좀 이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선 이 특근법이 발효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래소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 재단의 운영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 사실상의 대한민국에서의 가상자산 거래의 종료를 많이 좀 암시를 했었어요. 다만 이 특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하면서 거래소들, 특히 허가받은 거래소들은 원활하게 또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 30개가 좀 넘지 않나요? 30개요? 네. 더 조금만 되지 더 써보시죠. 한 50개? 조금만 더 써보시죠. 100개? 25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250개면 그렇게 상당히 많아요. 많네요. 예. 250개 정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거래소들이 사실상 전부 없어졌다. 네. 250개에서 지금 현재 5개, 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까지 네. 5개로 줄어들었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250개 가량 되었던 거래소에 분산돼 있었던 이 투자자들의 자금이 5개로 많이 몰리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영업이익이 상당히 더 높아졌다라는 네. 분석입니다. 결국 특급법이 발효되면서 수혜를 받게 된 거죠. 업비트랑 그 주요 거래소들은. 그렇죠. 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중에 250개 중에서 ISMS 예. 그다음에 그 국내은행 제휴된 거래소 치면 네네. 일단 제휴까지는 5개 은행이고 5개 거래소고 예. ISMS까지만 하는 데가 대략 거래소가 어느 정도 될까요? ISMS까지 진행을 한 거래소도 250개 중에 네. 약 한 100개가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ISMS 자체의 문턱도 넘지 못하는 거래소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인 이 개인정보 보안에 관련해서 네. 마땅히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 ISMS를 통과하지 못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없어지는 게 맞는 네. 수순입니다. 네. 예. 뭐 그렇게 그럼 사실상 좀비 거래소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0개 중에 150개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 이런 거래소들은 지금 문을 열고 영업이 가능한가요 지금? 영업이 불가능하죠. 네. 일단 조건부로 네. BTC 마켓 네. 혹은 USDT 마켓 등을 운영을 하면서 거래소를 살려놓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람들이 그 거래소를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네. 왜냐하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저조하고 유동성도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 이 어디까지나 이 거래소의 이용이라든지 코인에 대한 투자는 시장이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래소를 이용할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이 국내에 가상자산 지금 거래소가 이제 상당히 많은 걸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원화 입금이 가능한 곳은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대표적인 5개 거래소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 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원화 입금이 가능한 곳은 총 5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가장 마지막에 네. 또 합류를 했죠. 이렇게 총 5개의 거래소에는 원화를 입금하고 거래가 가능해요. 특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1위죠. 2위와 뭐 비등비등한 경쟁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약 빗썸의 10배 정도 이 영업이익이 더 많이 독보적인 상황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특히 빗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의 10분의 1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많은 네. 영업이익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코인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전에 업비트와 빗썸의 어떤 그림자에 가려져서 크게 돋보이지 않았던 거래소였는데
현재는 코인원도 굉장히 대형 거래소로 또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코빗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예, 그렇게 저 업비트나 빗썸 그리고 코인원의 상장 러쉬가 몰리게 되면서 코빗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재단이 상장을 꼭 해야겠다라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왜 코빗 상장하느니 코인원 상장한다라는 평가도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5대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고팍스는 상당히 그 거래를 하는 사람, 이용 계좌를 만든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평이 좋더라고요. 고팍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대 거래소들이 네. 다들 정말 괜찮은 거래소예요. 네.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던 코빗 같은 경우에도 이 UI나 네. UX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고요. 네. 특히나 고팍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사용자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거래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으로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렸을 때 네. 이걸 얼마나 감당을 해내느냐 또한 이 거래소의 중요한 판단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고팍스 같은 경우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더 어떤 고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네.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를 상당히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예.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빗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좀 특징이 있는 거라서죠? 코빗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열었다. 아, 최초로? 예. 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요. 코빗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초기에 특검법 초기에 4대 거래소로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5대 거래소까지 늘어난 이 상황에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 외에는 별다른 뭐 얘기할 게 딱히 없는 거래소인가요? 예, 왜냐하면 이 코빗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광고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 다만 가끔 요즘 이 삼성동이나 설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이 코빗을 그 뭐라고 하죠? 버스를 통째로 이렇게 씌워서 하는 광고, 버스 광고, 그게 광고. 2대가 연속으로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안 했나 봐요. 예. 코인원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은행권에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서버를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래소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도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쉽게 만들어져 있지만 코인원이 아무래도 보다 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용자 경험이 보다 편했다라는 판단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좀 보면은 재단이나 이제 투자자 차원에서는 해외 거래소, 이 해외 거래소로 이제 눈을 많이 돌리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 거래소가 있죠? 특징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 해외 거래소로 눈을 많이 돌리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특검법으로 인해서 재단의 상장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상장뿐만 아니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빗썸이나 업비트 뿐만 아니라 뭐 5대 거래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뭐 그 사용자 인증도 해야 되고 KYC라고 해가지고 뭐 신분증 사진을 제출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기다 보니까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 재단의 입장에서도 국내 거래소를 상장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어떤 뭐 소모된 비용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거래소 시스템을 많이 좀 참고한 거래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거래소 이름을 지금 언급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면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재단들 혹은 이 해외 글로벌 재단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이전에는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이런 거래소들이 있었죠. 근데 새롭게 뭐 쿠코인이라든지 엘뱅크, 뭐 게이트IO, 디지파이넥스 이런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빗썸이나 업비트가 국내에서 아무리 큰 그 가상자산 거래소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야말로 해외 거래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무한 경쟁 시대가 돼버렸네. 맞습니다. 특히 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해외 유출되는 그런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자금, 투자 자금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영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해외 거래소가 얼마나 또 치고 올라오느냐 네. 이런 문제에 따라서 업비트나 빗썸도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국내 그 업비트라든가 빗썸 계좌를 여는 것도 참 어려웠었는데 초창기에 예. 해외 거래소 계좌 만드는 게 어렵지 않나요? 사실 이게 정말 그 일장일단의 네. 문제가 있는 요소입니다. 네.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해요. 네. 편하고 간편합니다. 네. 그 과정 자체가. 네. 왜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이런 이메일 주소만 있다라고 하면 네. 정말 간편하게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회원 가입을 하고 구글 뭐 인증기 2단계 인증 같은 걸 통해서 몇 가지 단계만 거치면 뭐 최소 2비트에서 네. 뭐 최대 무한대까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상장이 많이 몰리게 되고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됐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이메일 주소 하나만으로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국내 재단들이나 국내 코인 투자자들이 굳이 워낙 그 국내 거래소 계좌를 이용하지 않겠네요.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네. 이 국내 가상자산의 재단이라든지 네.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의 궁극적인 꿈은 그래도 국내 거래소 상장하는 네.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얼마큼 거래량과 유동성이 트이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겠죠. 이제. 그렇죠. 아무리 글로벌 거래소라 하더라도 이 원화를 베이스로 한 그 거래 기반 네. 그거의 파워를 좀 잃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 김영석 자문위원 통해서 거래소의 국내외 거래소들의 이제 시스템과 현황을 들어봤는데 앞으로 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거래소들마다 좀 특장점들, 단점들 뭐 그런 거 잘 분석해서 좋은 소식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소식도 뵙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박주영 아나운서는 수분이라는 말을 아세요? 수분. 수분하면 그 꿀벌과 관련된 네, 맞아요. 거 맞나요? 예, 그 봄철이 되면 네. 그 꿀벌들이 꽃가루를 나르는 건데 네. 작년 겨울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그쵸. 꿀벌들이 78억 마리가 죽었다는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또 한편으로 또 이게 시대가 발달을 하면서 요즘은 꽃가루를 드론이 나른다 그래요. 그만큼 벌써 이제 그렇게 됐나요? 예, 효율적이고 상당히 많은 네. 또 인건비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면서 꽃가루를 많이 나르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이 참 그만큼 많이 변화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네.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꿀벌 소식이 네. 또 한편으로 생태계에도 예. 재앙이나 네. 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태계의 재앙이 있으면서 또 다른 또 과학의 발전으로 또 이 네. 생태계를 복원하는 상당히 좀 재밌는 현상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풍물레이더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실한 정보들, 빠른 정보들 모아서 여러분들 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